삼성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철수할 때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즉, 다시 돌아가는 멍청한 짓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완전 친중 정책을 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에서 애플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유럽 전체 판매량과 같고 미국 판매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 애플은 친중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국에서 한국제가 안 팔리는 건 폰 폭발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국인의 인식이 한국을 깔보는 데 있다고 생각함. 중국 정부의 의도도 한몫한 것도 맞고 정부의 의지대로 중국인들이 움직여서 한국제는 사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나서 폰은 물론이고 자동차도 이 비슷한 시기에 안 팔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함.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독 애국주의 소비가 심한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타 제품과는 달리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애플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례로 애플이 최근 공개한 새 스마트폰 아이폰 14 시리즈에 중국 반도체 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가 만든 낸드 플래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아이폰에 장착되는 낸드 플래시와 DD램 대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해왔는데 애플은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선 다변화로 지난 9월 14일 아이폰 14가 중국의 각 도시들을 중심으로 정식 판매가 진행되자 지금 보시는 곳은 중국 광저우 엄주에 있는 애플 전용 판매처인데 가게가 오픈되기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는 5대 이상 심지어 10대 이상 애플 핸드폰을 구매한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구매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15만 원, 20만 원가량의 웃돈을 얹어 되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지만 삼성은 2013년 이후 8년 연속 하락. 작년 7월부터 중국에서 점유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며 고전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카날리스는 삼성전자는 2018년 선전 심수 통신장비 공장과 천진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멈췄으며 2019년에는 해주의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 2020년에는 소주의 PC 공장문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서안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과 소주의 가전 및 반도체 조립 테스트 공장 정도만 운영하고 있어 지난 6월 중국 청년망의 39개 삼성 생산 라인 공장의 철수와 관련된 보도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위에 삼성과 관련된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류카인 류계명 당대사회관찰연구소 소장은 2019년 9월 물론 중국 언론들은 지난 8월 삼성이 철수한 3년 후 해주 지역 모습을 다시 찍은 영상과 설명을 들어보면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공장이 아직도 직원 모집 중에 있었으며 회사의 근처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을 실어 나르던 대형 버스가 주차하는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소로 쓰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육교는 왕래가 없었는지 도색이 전부 바랬고 더럽고 낡아 있어 관리를 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북적이던 공장 건너편 번화가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오고 가는 사람을 제외하곤 인적조차 드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 해주에 있는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할 때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은 물론 여느 중국 기업이 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최신형 핸드폰과 브랜드 시계까지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이미 내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기로 밝히는 등 이른바 고부가 가치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GA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 모두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단순 조립만 하던 베트남이 위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을 유치한 것에 놀란 것일까요? 중국의 관영 매체 관찰자망은 지난 9월 16일 삼성이 베트남에 가동하려던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 서안으로 돌릴 수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관찰자망은 삼성이 웨이보 미박에 올린 8초짜리 동영상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올 4분기 베트남에 가동하려던 공장을
중국 서안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삼성 수뇌부가 최종 선택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의 언론들이 서안시의 개발위원회와 투자 합작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에게 모든 라인을 다 동원해 물어봤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안시는 삼성 측에게 정식으로 문의했으나 그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안에 아직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최대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 삼성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다 라는 서안시 고위층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안시가 이에 대해 삼성 측의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자 중국의 관영 매체인 관찰자망이 직접 삼성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역시나 어떤 답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중국의 관영 매체와 서안시가 삼성이 올린 8초짜리 동영상에 온갖 기대를 품고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달이 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대신 인도나 베트남을 차세대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 베트남에서 다시 중국으로 삼성 공장을 유치시킨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라며 당국이 직접 나서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2013년 한때 6만 명이 넘던 중국 내 임직원의 숫자가 급감해 현재는 1만 명대로 주저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분쟁과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으로 중국을 벗어나 거점을 옮기는 것인데 한국 측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인데요. 얼마 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의 승리로 자축했던 미국 정치권. 그랬던 그들은 어느새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아 보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인해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단체로 뭉쳐 단체 보복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미국 의회로 나가 정치인들 때문에 수백만 명의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라며 강경 시위를 벌이기 시작. 대체 한국 기업들이 어떤 보복을 하려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슈 컨테이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큰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으면서 미국에 돌아가서는 이번 법안은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승리이기는커녕 미국 경제 전 분야에 얽혀있는 각국 기업들의 분노를 일으켰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LG가 미국의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 익명의 LG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치인들의 한심한 경제 지식 수준에 놀랐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포드와 니콜라 등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현재 LG의 배터리가 없으면 차를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아니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LG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 내 공장 건설도 미국 회사에 대한 배터리 공급도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서 지역 경제를 살려줄 거라 기대했던 애리조나주 시민들은 격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애리조나 주지사 저그 두시도 괜히 우리 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에 항의했는데요. 포드사도 30조 원 가까이 LG 배터리를 계약했던 터라 LG와 함께 미국 정치권에 문의하기 시작했죠. 이에 미국 정치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장기적으로는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당장 30조 원이 날아가게 생긴 한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여전히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의회는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의회 활동을 정지. 최소 11월까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안 그대로 고스란히 진행할 심산인 건데요. 이에 LG의 주도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LG 측은 테슬라, 포드, 니콜라 등 미국 전기차 회사에 가야 할 배터리를 다른 국가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와 인도, 유럽 등지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재편성되기 시작했죠. 사실 미국은 이런 결과를 바란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엎드려 빌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순순히 미국의 갑질에 따라줄 한국 기업들이 아니었죠. 현대차는 아예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 삼성도 차량용 반도체를 미국이 아닌 유럽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즉, 현재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한국 회사들이 모두 미국에 반기를 든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질 좋고 가격 면에서 적당한 자동차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미국 회사들은 한국 회사가 아니면 보다 하급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부품을 써야 하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싸게 만들 순 있어도 품질은 중국제나 다름없게 돼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 셈인데요. 이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공화당은 줄곧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해온 세력이었지만 쪽수에 밀려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애덤 킨징어는 업적 쌓기용으로 만든 졸속 법안이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라면서 단상에서 눈물까지 훔쳤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퍼지면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커지고 있는 비난 여론만큼 미국 의회 광장에는 바이든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미국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위해 운집하는 상황. 심지어 그곳에는 이제까지 바이든의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렸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시위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원들은 선거 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시위대의 분노는 더욱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구 배트와 3단봉을 들고서 의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바이든은 이번 시위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언젠가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펠로시는 한술 더 떠 시위대가 한국 기업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 라면서 시위대는 물론 한국 기업을 더욱 자극하는 발언을 해댔는데요. 이번 1차 단체 보복에서 보여준 미국 정치권의 반응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은 2차 보복을 준비 중이라 하죠. 1차 단체 보복은 전기차 분야로 한정한 한국 기업들의 실력 행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을 줬죠.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 기업들의 2차 단체 보복이 전기차를 넘어 미국의 전자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모든 미국산 전자제품은 2차 단체 보복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죠. 국제적인 기준에서 품질이 한참 뒤떨어지는 회사가 태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부품 수급을 중단하면 최소한의 품질마저 유지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것이 명백한 상황. 미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공화당 의원들도 시위대에 가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화당 킨징어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죄가 없다. 한국은 잠시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한국 기업의 다음 달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준 것이죠. 아직 한국 기업 중 어느 기업도 킨징어 의원의 제안에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이 전 세계는 물론 특히 미국 내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닥친 위기 속에서 막대한 달러를 풀면서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는 물가 상승을 불러왔고 이에 미국은 동맹국들의 원성에도 귀를 막은 채 자국만 생각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동맹국들의 기업들을 끌어들여 미국의 기초를 다지려는 계산이었는데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사우디가 완전히 초를 친 상황입니다. 산유량을 줄여 고유가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전쟁 비용 조달에 도움을 주고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주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이나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주도했던 만큼 왕세자의 탈미국 외교 노선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조 관계를 의심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전면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무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사우디에 배치한 사드 등을 철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 눈멀어 동맹국의 뒤통수까지 치더니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 차별법인 IRA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뒤통수가 화제가 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 정부는 최근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세계 유예해줬지만 사실 반도체 장비 주문을 넣어도 1년은 더 걸리고 투자 결정부터 집행까지도 1년이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니 1년의 유예 시간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동맹의 비난을 감수할 만큼 사정이 좋지 못한 건지 그야말로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정책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배제를 중심에 놓고 동맹을 움직이고 압박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러시안 하이테크가 미국 미시간주에 23억 6천만 달러, 약 3조 3,3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안의 이번 투자에 미시간주가 1억 7,500만 달러, 약 2,470억 원의 투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을 강요하던 미국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 업체를 미국에 유치한 겁니다. 러시아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업체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서 러시안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많은 전문가는 한국이 IRA로 차별받더라도 결국 중국이 배제되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선 한국이 가져갈 이익은 막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모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것이란 생각은 그런데 미시간주에서 보조금까지 줬다는 것은 중국 기업이라도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짓을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대함을 한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긴급하게 화상 면담을 신청해 투자를 받아내기도 했죠.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국에 한국 기업들은 최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가장 최신 공정 건설을 미국이 아닌 한국 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삼성은 현재의 불황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과 TSMC뿐인데 삼성은 TSMC와 경쟁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첨단 칩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3개월 앞서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 중이고 이 기세로 2025년에는 2나노미터를,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율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3나노미터의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선 기술 경쟁 못지않게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TSMC와 차이를 좁혔지만 고객 확보 측면에선 뒤처졌다는 평가받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퍼스트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존엔 주문받고 생산시설을 지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현재 파운드리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바일 칩 비중을 2027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HPC 대형 클라우드 차량용 반도체와 5G, 사물 인터넷 등 고성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2027년에는 2019년 대비 고객사를 5배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주는 미국의 각종 장비업체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틀이 LG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곳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일렉트론 TL 그리고 랩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그다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을 맞지 않는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들은 결국 독이 된 것입니다.